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코로나19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시설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일단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유행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은지, 또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구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한 가닥의 유전자 가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부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스파이크 모양. 우리가 스파이크라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축구화라든지 육상화 같은 데 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핀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흡기 상피세포와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독성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항체 치료제도 저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들도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되는 부위를 이제 항원으로 이용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백신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을 못하게 하는 원리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델타, 오미크론 이럴 때 하는 그 변이들은 대부분 저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변이가 생기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항체 치료제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워낙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동물하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4가지는 경증 감염을 일으켜서 보통은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감기 증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주 노령의 환자들, 80대 이상의 노령 환자에서 일부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 살 미만의 아이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지염을 일으켜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감기처럼 앓는 바이러스 4가지가 이미 사람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메르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꽤 고생을 했었었죠. 사스, 2002년, 3년에 유행했던 사스 같은 경우는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7번째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유전적 계보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쯤 해당되는데, 이 원초적인 그런 조상에 해당되는 게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바이러스랑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의 70% 정도 유전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4초쯤 되는 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사스 바이러스 이름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비말 전파 양상들로 띄는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됐고,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들이 특히 병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시행하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들, 뭐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래나는 것을 석션하는 과정들, 또는 인공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기관 삽관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일어났다고 돼 있고, 그 외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대부분은 실내의 조건들, 특히 산밀 조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인데 밀폐가 되어 있고, 거기에 확진자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양상에서는 이제 공기 전파의 양상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기 전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홍역이거든요. 그 홍역은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형태고, 또한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홍역의 감염 재생산수,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나왔을 때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몇 명이나 감염시키냐 얘기를 하면 12명에서 한 18명을 감염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역은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실내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거의 홍역 수준의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한번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뭐
순식간에 한 2, 3주 사이에 100명, 200명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특성들도 이제 병원 안의 조건들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이제 내부의 조건들 하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어로졸화돼서 날아가는 파티클들 때문에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말 같은 경우는 이제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나오다 보니까 침방울에 무게가 있어서 이게 멀리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갈 수 없다 보니까 1, 2m 안에 있는 사람을 주로 감염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러스 파티클들 자체가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자체가 에어로졸화돼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파티클 자체도 무게가 있긴 하지만 매우 가벼우니까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날아간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이 되더라. 또 일부는 이런 이제 비말이든 에어로졸이 침강이 되면 이 아래쪽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환경 오염된 가운데서 건조가 되면 이제 그 에어로졸 파티클이 남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이 열리거나 뭐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불면 갑자기 확 날라오르면서 재부유되면서도 에어로졸화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구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구치료제들을 조기에 처방을 하면 할수록 환자들이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많이 예방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지침을 숙지를 하시고, 정말 치료제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의뢰를 해서 처방된 그런 경구치료제를 받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복제되는 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제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면서 면역의 과도한 반응 자체가 폐를 이제 파괴시켜서, 그래서 이제 폐렴이 악화되는 경로를 봤거든요. 그 초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구치료제라든지 이런 렘데시비어 같은 거를 조기에 써서, 그래서 빨리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서 치료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고, 근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쳐서 환자가 아주 폐렴이 강하게 진행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폐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런 면역을 억제하는 뭐 덱사메타존이라든지 뭐 바리시티닌 이런 약들, 또는 뭐 요새는 토실리츠맙 이런 약제들을 써서 일단은 이제 과도한 염증 반응을 막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약제를 빨리 투여를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확진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경구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구치료제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어 같은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하는 게 환자가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매우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월 정도까지 한 20만 명 정도의, 26만 명 정도의 약제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뭐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처방도 늘어나고, 또한 대면 진료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더 많은 처방이, 그래서 주당 환자가 많은 주에는 주당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약제가 처방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처방량이 많이 좀 늘게 된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약제들의 효과는 어떨까? 이제 임상 시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뭐 입원 예방 효과가 88%, 그 다음에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에 87%, 그리고 몰루피라비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30% 정도인데요. 최근에 임상시험 데이터 외에 실제로 환자에서 사용했었을 때의 효과를 보는 연구들을 보게 되면 한 50에서 60% 정도의 효과는 뭐 팍스로비드도 그렇고 렘데시비어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치료약제의 효과는 상당하다. 특히 입원 예방 또는 사망 예방 효과가 50에서 60%인 거는 매우 좋은 치료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진단된 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좀 치료를 권장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서 세균 감염과 관련된, 그러니까 2차적인 폐렴이 온다든지 이런 세균 감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세균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동시 감염이라 그러죠.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중에서 세균성 폐렴이 동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꽤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주로 나오는 건 황색 포도알균, 그 외에 뭐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든지 이런 게 좀 잘할 수 있고, 2차 감염, 입원을,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폐렴이 2차적으로 발생해서 생긴 세균성 폐렴에서는
이제 황색포도알균이나 이제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도 많고, 그런 음성균에 의한,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 보니까 여러 다전의 성균에 대한 감염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세균 감염이 된 비율은 얼마가 되고 항생제는 어떤 사람에게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입원했을 당시에 이제 동시 감염이 됐거나 2차 감염된 비율은 한 4.4%, 28.2%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에서는 이제 동시 감염이 15% 정도, 그리고 2차 감염이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원을 하는 환자에서는 항생제 써야 될 환자가 많지는 않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항생제 사용해야 될 기회가 훨씬 더 많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통계가 이제 항생제 사용력이 조사된 환자에서 항생제 사용 퍼센트를 보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제도 없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의 병인론을 잘 몰랐을 때는 항생제가 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에 좀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서,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꼭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항생제 사용 지침들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의 초기 감염에서 세균 감염의 동시 감염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항생제 처방은 이제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 동시 감염 또는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서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아예 유럽에선 지침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매우 고생하셨고, 또한 접종률을 꽤 높이셨기 때문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그 많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백신 때문에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접종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요양원, 요양병원들은 4차 접종을 지난 오미크론 유행 전에 이미 접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 새로 입원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안 맞으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특히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4차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2022년 5월까지 돼가면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한국 백신별 접종량 보시면 화이자가 뭐 월등히 가장 많습니다. 거의 뭐 7천만 회 이상 접종이 됐고요. 모더나도 한 2천만 회 이상,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2천만 회 이상 접종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가 나오면서 기존에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좀 심했던 분들은 모더나 백신들을 좀 찾아서 접종을 하고 계시긴 해서, 모더나 백신의 접종 지금 전체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노바백스의 접종량도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새로운 소식이라 그러면 이제 9월 1일자로 국산 백신 SK에서 만든 백신이 처음으로 이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가 돼서 예약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노바백스하고 또한 SK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합성 형태의 백신이라 mRNA 백신하고는 조금 플랫폼이 다른 패턴이기도 하고, 또한 워낙에 좀 이제 단백질 합성 백신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뭐 폐렴이라든지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백신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매우 친숙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나 SK에서 SK 백신을 맞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을 했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항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생기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지금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항체 형성이 그냥 같은 백신 맞았을 때 어떤가, 또는 감염되고 백신 맞거나 백신 맞고 감염됐을 경우에 항체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맨 처음에 있는 A는 이제 mRNA 백신인 모더나 백신 2개를 맞췄을 때의 그 항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을 때, 세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고요. 네 번째는 화이자를 2번 맞았을 때 백신인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 항체 형성이 가장 좋았냐면,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를 이런 식으로 교차 접종한 경우에 항체 형성이 꽤 좋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감염된 분들이 꽤 많죠. 또한 이제 그러니까 백신을 그 전에 안 맞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데 백신을 안 맞았는데 이제 감염이 됐으니까 백신을 또 맞아야 되나 맞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염되고 나서 백신 맞은 사람, 그다음에 백신 맞고 나서 감염된 사람을 보게 되면 항체가가 특히 델타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우에 비해서도 항체가가 되게 잘 생겨나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감염됐거나 또는 감염됐고 나서 백신 맞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항체 형성에 유리하고 감염 예방 효과에 매우 유리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미크론에 많은 분들 감염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이제 맞게 되면 매우 좋은 항체들이 생기고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 예방 효과가 매우 나아지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해서 백신 안 맞은 분들 같은 경우 꼭 백신을 맞아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는 표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젊은 층, 뭐 10대에서 40대까지는 거의 사망률 자체가 한 0.01 정도 수준 돼서 사망 환자 거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50대부터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0.04, 그 다음 60대가 50대의 4배인 0.16, 70대는 60대의 4배인 0.64, 그리고 80대는 70대의 또 4배인 2.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주로 어르신들에서 매우 위험한, 그리고 아주 위중증하고 사망률 높은 질병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는 70대, 80대에 계신 분들의 많은 숫자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집단 발병 발생하면서 사망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이제 예방접종률 매우 중요한 질환, 특히 고령층, 특히 5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접종 지금 많이 맞고 계시지만 아직도 60대 이상의 4차 접종률이 40%를 간신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4차 접종 왜 필요하냐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망 예방 효과, 위중증 예방 효과들도 이제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천천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60에서 74세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중증 감염의 예방 효과, 또 다음에 사망 예방 효과 떨어지고요.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는 이보다 더 빨리 떨어지겠지만 중증 예방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4차 접종을 해서 이 3차 접종만 맞으신 분들에서 4차 접종을 해가지고 백신의 예방 효과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4차 접종을 맞은 그룹은 이제 녹색이고요. 3차 접종만 맞은 그룹은 이제 분홍색인데, 가면 갈수록 3차 접종만 맞은 분에서의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차 접종 맞은 분들로 중증 예방 효과가 꽤 길게 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통해서 중증 감염의 위험을 반드시 낮출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 점들은 감염 예방 효과입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한 10주만 지나더라도 3차 접종 맞은 것과 똑같은 효과까지 떨어지기는 하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해서 보전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4차 접종, 특히 고위험군에서 매우 반드시 맞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개량 백신 좀 기다리면 맞으면 안 되느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량 백신은 사실 이렇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도 좀 올라갈 거로 예상은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이미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4차 접종을 하시고, 개량 백신은 추후에 이제 뭐 다음 겨울쯤이나 뭐 내년 봄쯤에 있을 유행 전에 아마 5차 접종 얘기, 아마 이제 겨울 동계 접종이라고 표현하게 될 것 같은데, 동계 접종 때 맞으시면 되니까 지금 맞을 수 있는 백신으로 4차 접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나서도 백신 접종이 꼭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유행 때 오미크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5에서 11세의 아이들 또한 5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거든요. 한 2%도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오미크론 때 거의 60% 넘는 아이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뭐 이미 감염됐는데 백신 왜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아직까지도 백신 안 맞은 분들,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매우 위중증으로 진행해서 지금도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든 오미크론에 감염됐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백신 안 맞았던 분들, 그리고 감염도 안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보시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기는데 다른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사실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미 백신을 맞았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백신도 맞고 감염됐던 분들 또는 예전에 백신은 안 맞았지만 감염됐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나 뭐 알파 이런 거 걸린 분들이겠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화항체들이 이렇게 다 잘 생기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오미크론에 많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냥 백신 접종 추가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해 주셔야 추후에 다른 변이가 나타났을 때 이제 감염되는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여러 가지 백신의 이상 반응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상 반응이 예상보다는 매우 적은 건수로 이제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처음 맞을 때 가장 걱정됐었던 부분들이 혈소판 감소 혈소증이 발생했고 그거로 인해서 사망 사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매우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209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수는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매우 적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퍼센트를 보면 30대 남자, 70대 여자분, 60대 남자분이어서 예전에 뭐 여성에서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특히 외국의 사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또는 얀센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기는 혈소판 감소 혈전증은 매우 빈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보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심근염하고 심낭염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가 좀 더 모더나보다 많은 건수로 나오긴 하지만 워낙에 화이자가 접종 횟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 발생 빈도나 이런 부분들은 꽤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mRNA 백신에서만 심근염과 심낭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에도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서 이거는 아예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이런 항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 이게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발병 빈도가 백신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발생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하면 일부 뭐 사망 사례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백신 접종하지 않아서 감염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발생 빈도가 매우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면역학적인 이유로 이제 팔이나 다리에 이제 그 마비가 오는 그런 질환이 늘어날 수 있다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서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이 부분들도 사실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몇몇 국가에서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길랑발의 증후군이 이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첫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1차 유행, 또한 2차 유행, 3차 유행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의해서 4차 유행,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5차 유행,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7월, 8월에 이제 변이에 의한 유행을 겪게 됐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의 변이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또 변이의 발생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들어서 팬데믹, 엔데믹, 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코로나19도 엔데믹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러면 엔데믹이란 단어는 뭔가를 보여드리면, 엔데믹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이 N은 in이라는 뜻입니다. in 또는 within이라는 뜻, 그러니까 뭐뭐 안에 이런 개념이고, 데믹은 데모스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군중,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뜻은 군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상황을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면 엔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 에피데믹이라는 단어 쓸 텐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감염병이 이제 유독 많이 발생하면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을 에피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에피데믹 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컨트롤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돼서 나온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제 이름 명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이 단어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다른 변이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제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변이하고 좀 더 동떨어진 형태의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전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감염의 예방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게 된 게 이런 유전적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델타가 이제 메인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다가 오미크론이 나타나니까 델타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변이가 매우 전파력이 강해지든 백신 효과를 회피하거나 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면역을 회피하는 게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면 특정 변이를 이기고 이런 식으로 주된 바이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만약 유행을 하면서 다시 큰 유행이 생긴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델타 유행이나 오미크론 유행처럼 큰 유행을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어떤 변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O가 이제 앞으로의 유행 패턴들을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한번 예측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백신 접종도 많이 하고 감염이 돼서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중증과 사망의 위험성들이 계속 낮아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델타 때 한번 고생했죠. 그리고 오미크론 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8월에 유행이 됐었을 때 아주 큰 유행 되지 않고 점진 좀 작은 유행하면서 지나갈 것 같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유행 규모가 이렇게 서서히 감소되는 패턴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나라보다 이제 유행이 커져서 많은 사람이 감염됐던 국가들의 사례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에 전파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델타 때까지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서 거의 70%가 이미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거의 전 국민의 70%가 이미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델타 때 유행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행이 여러 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델타 때 유행이 커지니까 그래서 뭐 이미 전 국민의 70%가 감염이 됐고 백신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면역이 확 올라가니까 오미크론 유행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작아지는 패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델타 이전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안 되고 오미크론 때 엄청 크게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유행부터는 조금씩 작아지는 패턴들을 그리게 될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오미크론 유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변이에 의해서도 작은 유행이 한두 번 반복되는 패턴들로만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오미크론 유행 크게 유행하고 나서 여름의 유행은 조금 작은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패턴이 천천히 낮아지는 유행 패턴을 그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변이가 매우 병독성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가을, 겨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감기처럼 매우 가볍게 앓는 그런 감기처럼 유행하는 바이러스처럼 고착될 때가 올 거다. 근데 이거는 뭐 당장에 오진 않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꼭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작년에 델타 변이가 올 부분도 예상을 못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이렇게 유행이 커질 거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서 특히 전파력과 중증도가 증가하고 또한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는 변이가 만약 나타나게 되면 한번 심각한 유행을 한번 더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높게 보지는 않는데 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롱코비드 증후군에 대해 잠깐 중간 끊을게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롱코비드 증후군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2천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롱코비드의 유병률이라든지 롱코비드의 기전을 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이 앞으로 롱코비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이제 롱코비드 자체의 명칭을 포스트 코비드 19 컨디션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좀 WHO는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최소 2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그 증상들이 다른 질병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그런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정의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환자에서 뭐 탈모라든지 신부전, 뭐 기분장애 또는 뭐 치매 이런 빈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롱코비드 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부분은 염증 반응과 연관돼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폐렴이 심하게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포들 자체 염증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폐포가 이제 망가지는 패턴들, 또한 심장에 이제 코로나19가 침범해서 심근들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뭐 심부전이라든지 심근염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로도 이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뇌 자체에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증상들을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호흡기 증상들,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감염이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호흡기 증상이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걸렸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열난다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관절통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근육통 이런 게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또한 뭐 이제 식욕이 떨어졌거나 설사한다든지 또한 울렁거리거나 뭐 배가 아픈 이런 소화기 증상을 하는 분들, 또한 이제 신경계 증상들, 멍한 양상들이 계속된다거나 두통이 계속되는 이런 증상을 가진, 다양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호소를 하더라. 이 호소 자체가 몇 개월 만에 없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뭐 몇 년씩 가는 분들도 있더라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증상에 맞춰서 이제 뭐 폐렴 이후에 있는 분들은 뭐 심장병 있는 분들, 또 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 이상이 있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게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롱코비드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증상이라는 것들이 지속될 건지,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실외 마스크 이미 벗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 실외 마스크 많이 안 벗잖아요. 근데 제가 한 뭐 7월 달에 한번 프랑스에 이제 학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미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는 뭐 마스크 당연히 벗고 다니고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 마스크를 쓰지만 젊은 층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참 좀 재밌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같은 데가 노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실내에도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딱 갔더니 정말 유럽 사람들은 다 노천 카페, 아무리 더워도 노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실내 안에는 대부분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만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이제 나오는 실내에 들어가 있고, 유럽 사람들은 다 실외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뭐 차 마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위험한 건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근데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나와서 실외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볼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내 마스크도 아마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마스크 벗자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도가 낮은 공간들,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들, 환기가 잘 되는 공간들이겠죠. 또 위험도가 낮은 사람부터 이제 아마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엔데미카 돼서 코로나19가 특정 계절에만 유행한다. 뭐 여름이면 여름, 또 아니면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유행한다 그러면 그런 유행이 있는 시기에만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겠죠. 또 이럴 때는 이제 뭐 전 국민이 쓴다기보다는 주로 유증상자들이 마스크 써서 남한테 피해 안 주게 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될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아프면 쉰다가 확실히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많은 공간에 나오지 않아야, 그래야 마스크도 이제 일반적인 증상 없는 사람이 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 이제 2020년도에 뭐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한번 바뀌었었고, 코로나19가 이미 2급으로 하향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아주 심각한 감염병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2급 감염병, 뭐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한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가 체계에도 이제 변화가 돼서 본인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여러 의료 체계도 대면 진료가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법적 격리를 해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격리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아마 1년에서 2년 사이에 정부의 정책들도 많이 바뀔 거고,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적인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 뭐 격리는 당연히 병원 안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제 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의료 체계도 바뀌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우리가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도 감염이 됐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팬데믹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20세기의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한다면 스페인 독감을 얘기하거든요. 1918년도에 유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5억 명일 때였는데 5억 명이 감염됐고 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도 발달됐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도 1년 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그런 스페인 독감 수준의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3년여 이제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랑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전하게 사는 법을 이미 알게 됐습니다. 다만 지키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어떤 변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상의 달라질 부분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매우 유연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데믹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아직까지 엔데믹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19는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엔데믹화되는 조짐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사회하고 의료 체계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19의 엔데믹 과정을 통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 2년이 코비드-19 유행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데믹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의료 체계를 바꾸고 방역 체계도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간, 앞으로 1, 2년 동안 잘 대비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엔데믹을 대비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그런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기간 내내
이제 이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고 실제로 또 감염되면서 많이 고생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정말로 엔데미카 되면서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수고롭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